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에 이렇게 얼굴 뽀샤시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자기 같은 경우는 360도로 딱 잘랐을 때 정대치,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도자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자기는 잘랐을 때 사실은 선이 안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도자기의 멋인데 이 도자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보시면 이 선들 있죠. 제가 가져온 사진보다 사실 사진이 좀 찌그러졌어요. 이 선들 이걸 딱 보는데 그 한 100일쯤 되는 애기 곰댕이 같은 거예요. 하얀 곰댕이. 너무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우리나라 도자기는 딱 보면은 만지고 싶다. 얼마나 부드러울까. 소위 요즘 CF에서 도자기 피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백자였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는 이걸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다음에 도자기 이렇게 설명하실 때 그런 감동을 관람객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인류 문명의 시작,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불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채집을 하고 그냥 생식을 한 거예요. 근데 불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인류가 문화라는 것,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인류 문명의 시작에 해당되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신석기 시대. 네, 신석기 시대 인류는 최고의 발명품, 톡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네, 통영연대도 여기 전시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서울에 있나 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 통영연대도 톡입니다. 이 토기를 만들므로 해서 사실은 액체라든지 그다음에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왜 문명의 시작이 왜 불이냐? 네, 일전에 했던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거는 드라마 주몽이죠. 선생님들 열심히 보셨나요? 네, 홍일국인가? 네, 나온 부여. 여기 부여는 지금 현재 부여 아니죠? 고구려 이전의 부여를 말하는 거고요. 예매 쪽이 세운 나라. 여기는 바로 옆에 옆동네 김해. 그죠? 근데 부여에서 철기방을 운영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이 사람을 포섭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걸 하나를 만들면서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뭐였냐면 철검, 강철검입니다. 드라마 내내 강철검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성대위 봤어요. 드라마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보면 여기 지성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야철을 하는 가마가 있었죠. 그 가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드라마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을 강철검이나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는 가마가 필요한데요. 그 가마의 불의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00도 이상의 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하이테크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 10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리면서 더 발전하게 된 게 톡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제일 최초의 힘은 바로 불이라는 거죠. 이건 경북 고령 지산이 무덤에서 나온 철갑입니다. 가야죠, 대가야. 대가야에서 만든. 자, 그러면 세계 도자기 생산 시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중국이 제일 먼저 만든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에 자기를 만든 나라. 잘 아시는데요. 역시 제가 광주에서 강의할 때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분위기가 틀린 게 여기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조선시대 자기에 대해서. 근데 광주 넘어가니까 청자는 강진의 문화라는 거죠.
사실 도자기 가게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는데 중국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약간 낮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역사라든가 베트남의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다음으로 자기를 생산한 곳은 베트남입니다. 5세기죠. 5세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언제 자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럼 베트남 다음 우리나라 맞아요? 네. 언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10세기. 바로 유명한 그 고려 청자가 만들어지면서 생산이 됐고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역사가 되게 빠르죠. 자기 생산의 역사가. 근데 일본은 지금 거의 세계 도자를 대표하고 있는 일본은 17세기나 돼서 이 17세기가 언젠가요? 네, 이제라고 역시 여기 전공이랑 맞아 떨어지니까 17세기 이후에 일본에서 자기 생산이 되고 그 다음이 18세기 유럽이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역사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현재 도자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특수한 계층에서 즐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못 보이고 있죠. 네, 중국 도자기 잠깐 살펴볼게요. 몇 년대라고 되어 있죠? 220년. 260년. 굉장히 경도가 좋은. 근데 자기라고 말하기 유약을 안 발랐으니까 중국에서는 원시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던 것이 삼국시대나 서진시대. 서진시대는 우리나라 언제 해당합니까? 백제. 백제랑 서진이랑 교류를 했다는 거는 그 백제의 유적을 파보면 중국 도자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문영왕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 서진시대, 백제시대 때 그 절강성 지역에 월주요든지 원료라고 하죠. 지금도 여기 유명하죠. 원료 월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뛰어넘어서 618년에서 107년 우리나라 통일신라에서 고려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인데 당나라에서 국력도라도 있죠. 당나라의 궁궐에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이고 있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 궁중의 풍경을 그린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즐거워 보입니까? 즐거워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비판. 여기는 무슨 입으로 부르는 이런 비슷한 악기 있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도 악기 연주하는 사람, 음악도 있고 뭘 마시기도 하고. 근데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 술 마시는 거. 한 잔 걸치고 풍악을 울리고 놀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특이해요. 좀 지체 높은 여인네들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아마 그 화랑도처럼 남자도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당대 유명한 도자기 있죠. 당삼채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고관대작의 얼굴들이 여기 빨갛게 이렇게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관대작의 얼굴이라 하얗게 칠하고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그게 아마 화장법이 그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을 한 모습이지 술이 취해서 얼굴이 빨개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큰 대접에 국자 같은 걸로 뜨고 있죠. 네. 바로 이거는 차를 마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차가 아니라 말차. 당대 여러 가지, 당대 유명한 책 중에 다경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저기 제목이 차를 마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예, 마시기 위한 것들인데, 당대 그 기록들을 보면 다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황제조차도 좋은 녹차 가루, 말차를 얻기 위해서 밤새 갈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말차를 만들기 위해서 갈았던 연, 이런 것들이 금운으로 만들어서 아주 고급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대에는 말차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차를 마시려면, 스님들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차 마실 때 좋은 그릇에 마시면 더 맛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차를 마실 때, 찻그릇이
그릇이 필요한데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아까 앞전에 서진대부터 있었던 월주요. 당시 당나라에서는 이 원료 청자에다가 말차를 마시면 최고 품격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유행이 되고 있었죠.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당나라는 통일신라한테는 어떤 나라죠?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모방하고 싶은 나라. 귀족들은 선진 문화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해외 명품 브랜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도 말차를 마시고 자기를 갖고 싶다. 그때 대체로 주도했던 인물이 아주 잘생긴 장보고라는 아마 이건 해신이라는 드라마 나오고 나서 만화 캐릭터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장보고의 중개무역으로 통일신라 쪽에 말차 문화와 함께 말차와 관련된 모든 그 도구들이 수입이 되고 있었던 거죠. 대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을 되면 계속 수입만 의존하다 보면 뭔가 좀 불만족스럽잖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또 있는데 청자 중에 그런 것들이 요구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청자를 만들자 우리가 그런 그 요구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당나라의 차 문화가 고려 청자가 제작되게 된 계기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당대 월주요 청자 색깔이 이렇으면 강진 청자 색깔이 이렇죠. 월주요의 비색과 강진의 비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주요 닭이도 뒤집어 보면 이렇게 큰 굽이 굉장히 넓어요. 이런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굽이 조금 더 느낌이 좀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해무리국 청자, 해무리국 청자. 이런 거를 해무리국 청자 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름은 되게 옛날 학자들 좀 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청자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아는 고려 청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역사를 쭉 붙을 거예요. 앞 시간이라서. 그 일본은 사실은 16세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기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거죠.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뭐 통일신라랑 마찬가지였는데 16세기가 되도록 자기를 못 만들고 있었고 계속 수입을 했는데 그때 최고로 친 것이 천목다원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천목다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을 통일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다실입니다. 황금 다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사진으로는 봤는데 온통 황금인데다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정도 다실을 다 갖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황금 다실은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찻잔조차도 금으로 만든 걸 썼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금을 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목다원, 중국의 천목다원이 가장 최고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네. 사진은 좀 별로 안 예쁘게 나왔죠. 천목다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통 그 약토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 위에 낙엽 밑에 깔린 흙 약토라고 보통 하는 약인데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고온 소송을 하면 이렇게 까만색 유약이 나오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금빛이 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유약인데 혹은 금색이 꽃이 피기도 하고요. 그릇 안에 또는 무지개 색깔 있죠. 그 여름에 보면 비 오고 나서 차 지나가고 나면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약간 무지개빛 비슷하게 보석의 오팔 색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물에 비치는 경우 한 번씩 보셨죠. 바로 그런 게 이 흡유 위에 떠 있습니다. 그게 예쁘게 뜨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 천목다원을 당신은 최고로 생각하고 서로 갖고 싶어 했고 심지어는 그 다이묘가 밑에 이제 사무라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영토가 작으니까 공을 막 태웠는데 네가 공을 태웠으니 땅 한마지기 땅 한마지기 막 땅 다 나눠주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땅 대신 뭔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다원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 하나하고 다완 한 개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다완을 소중히 여겼던 시점입니다. 이때가. 네. 그 다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차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제가 되게 어릴 때는 일본은 외놈이라고 불러가지고 일본의 문화가 아주 저급하다고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차츰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잔인하고 무식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때 이미 일본은 다도라는 것들을 다회라고 하죠. 다도. 우린 다회라고 하고 일본 다도라고 하는데 다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저는 어릴 때 생각은 이랬어요. 되게 꼬마 때. 뭐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막 서로 나눠 먹고,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굉장히 TV에 악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막 마시면서 충성하고 맹세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차를 마시면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잔 하나에다 말차를 타서 서로 나눠 마시면서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를 했거든요. 그럴 때 생성된 문화가 다도입니다. 일본의 다도. 사실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도에 대한 기록이. 다만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왕이나 그 세자가 종묘에다가 차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회라고 하긴 하거든요. 다례 내지 다회. 우리나라는 다도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중국 갔거든요. 그 중국에 또 항저우가 차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차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선생님한테 여기도 다도가 있나요?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도라는 개념은 아마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게 1900년대 한 1960년대 무렵인가? 사실은 우리나라 다도는 진주 일대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다솔사에서 시작했던 다문화가 전국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 다문화가 형성되는데 뭐 거기 스님이 입조를 하신 것도 있지만, 진주역이 인사동 있잖아요. 거기서 찻그릇을 찾고 또 일본에 알려지다 보니까 그 골동에 대한 형성과 그 다음에 다솔사에서 일어났던 차 문화 부흥,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실제로 여기 이 지역이 다완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를 했네. 그래서 보시면 다도라는 개념이 일본의 3대 차인이라고 하는데요. 무라다 주쿠.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샌리쿄, 고모리 엔슈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아시죠? 누군지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차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사발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냐? 이 앞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실은 금다완에다가 말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귀족들은 천목다완을 선호했고, 근데 바로 이 샌리큐라는 사람 때문에 조선의 다완에 시선이 돌리게 된 거예요. 일본 차의 차 정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가요? 네, 와비사비 맞아요. 저는 그거 뜻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와비사비라는 개념은 미완성, 무상함, 불완전 이런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런 거래요. 저같이 어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근본으로 해서 다도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거를 주창한 사람이 바로 샌리큐입니다. 이 사람 평화주의였죠. 결국은 히데요시한테 처형을 당하긴 한데요. 이 샌리큐가 생각할 때 그 와비사비와 가장 어울리는 그릇은 바로 조선의 찻사발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임진왜란 말고 정일제란 때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다 끌고 오고 다 갖고 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 경상도 일대 묘업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다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말차니까. 말차를 담는 다호. 그 외에 여기 물 버리는 그죠? 수통. 우리 태수그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이게 수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꽃 꼽는 꽃병. 그 다음에 또 차 마실 때 좋은 향이 나면 좋잖아요.
향병인가 향잔인가 하여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전체를 다 다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차그릇만 다도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습으로 일본에서는 16세기 이전에 제작이 됩니다. 네, 그 일본의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이게 말하는 아까 수통, 물 버리는 수통. 그 다음에 이거는 꽃병 같아요. 화병. 이것도 다 도구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에 이제 그런 유행했던 것이 아까 와비사비 정신이랑 비슷한 게 보시면 일품 생산. 작가가 아주 자기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자기를 막 굉장히 우수한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다도구를 만들어줄 때 이게 효고용 건데요.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근데 전혀 어떻게 또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만들어져 있었고 이미 미의식을 이렇게 딱 포착해낼 때 이렇게 여기서 아름답다는 딱 끄집어낼 때 이미 이런 게 바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고 일본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피소하고 막 그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문화가 일본에서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요. 다만 도자기의 역사만큼은 한참 늦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헬센리큐가 봤을 때 최고는 조선의 사발이다 라고 해서 이건 되게 유명한 거죠. 아시죠? 웬만큼 아실 거예요. 기자의몽이라고. 이거를 광주나 전라도권에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이게 일본의 국보인데요. 보려면 돈을 한 50만 원씩 줘야 되고요. 아무나 안 보여주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 몸에 종기가 생겨요. 아니면 죽거나. 근데 옛날에는 항생제 있잖아요. 항생제. 페니실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종기 걸려도 죽을 수 있었거든요. 왕도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기에 걸려서 낫긴 낫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졌던 사람이 기자의몽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종기에 걸렸고 그 부인이 이 찻잔의 매력을 쭉 보니까 다 죽거나 종기에 걸려서 안 좋은 꼴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이 찻잔을 부처님께 기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다해독진가? 거기 고봉암에다가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현재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다완 중에? 박사발도 하고 일본에서 부르는 말 있잖아요. 이도다완. 네. 명칭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는 일본인들도 몰라요. 고려다완 내지 이도다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이 작이라고 합니다. 제일 최고봉. 근데 우리나라에 다완이 사실 다완이라고 이도다완이라고 부르는 이도다완 개 통에 자기는 한 점도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만 다완이 한 200몇 점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점도 없는 게 아니라 딱 한 점 있어요. 여기 있죠. 박물관. 진주박물관이 있어요. 진주박물관 1층 상설전시 차 코너에 가면 이도다완이라고 하긴 좀 부족하고 다만 이도개라고는 할 수 있는 다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시를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 다완을 감상하는 감상법이요. 몇 가지나 있다고 하죠. 몇 가지라고 하더라. 생각이 안 나요. 18가지, 100가지, 100가지. 다완을 보는 감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 조예가 깊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굽 높이고요. 요런 매화피, 그 다음에 그릇의 무게도 새털같이 가벼워야 된답니다. 네, 정말 가벼워요. 저도 전시하면서 그때 소름 끼치게 가볍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면에 그 받침 자국에 찬물이 배에 들어서 이렇게 까맣게 앉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가 약간 엄폭하게 파여가지고 거기에 차가 고여서 찻대가 작게 찻대가 동전만하게 앉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은 감상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찻사발인지 막사발인지 어느 거예요? 찻사발이에요, 막사발이에요? 여기는 막사발이라 부르죠. 쓰임에 따라서. 막사발. 근데 도자기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이거 막사발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나마 찻사발은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국사발이라고 하나요? 국사발, 밥 대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발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지 막사발 아닙니다. 도자기는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제작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막 개밥그릇처럼 집에 굴러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사발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만 그 와비사비 정신에 보면 굉장히 무상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불완전해 보이는 거에서 일본인들이 미감을 찾아내는 그 와비사비 정신에서 우리는 그 정도로 안목이 높다 너네보다. 응? 너네 조선인보다 우리가 그런 쪽에서 안목이 한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막사발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발은 크기가 어른 성인 남자 한 편만큼 지름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한 편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웬만큼 물레질을 하지 않은 사기장이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크기의 사발 크기가. 그리고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굉장히 아름답게 딱 떨어지려면 정말 수백 개의 그릇을 깎아봐야 그 비율을 감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구제비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막사발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않으면 여의치 않을까. 굉장히 사기장이 열심히 해서 만든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상설전시실에 이도계라고 불리는 다화는 실제로는 백자예요. 순백자. 순백자인데 세월의 때가 왔고 차를 마시다 보니까 색깔이 우리가 보통 비파색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죠. 상아색인데 그렇게 찬물과 세월의 때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지 걔가 깨끗하게 비누세안을 하고 나오면 백자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릇이 백자일 수 있어요. 일본에서 갖고 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때 빼면 백자일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분청사기 계통의 또 말이 있습니다. 분청사기를 일본에서 미시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계통은 분청사기 맞으니까 창자 계통인데 이런 계통의 경우 어쩌면 순백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찻대 딱 벗겨내면 순간 같이 하락하죠. 그래서 계속 그대로 때가 영원히 앉고요. 또 밑에 그 보시면 지금은 조금 사실 깨끗해져가지고 그 이도계 백자를 보시면 이런 매화피 느낌이 좀 덜 나는데요. 처음에 그 저희 지금 관장님 있죠.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말 이랬대요.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세척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땐 다완의 개념 모르셨겠죠. 그 보존 처리실에서 세척하고 나니까 지금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매화피도 실제로는 그 대조 있죠. 강약의 대조. 밝음과 어두움. 그 빈혈 사이에 찻대가 들어가면서 확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더 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본의 국보 기자의몽 같은 경우도 어쩌면 백자일 수 있지 않을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설실에서 본 비슷한가요? 이도계라고 불릴만 하나요? 보시면 국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네, 가볍고 정말 가볍고. 근데 이게 그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이도계 다완입니다. 개인 소장품은 대체로 근데 분창상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일본이 자기를 만들었나? 정유재랑 이도희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백자를 생산할 수 있는 광맥을 발견한 사람 이삼평이죠. 이분도 잘 아시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도조라고 칭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아리타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그 일본의 도자기는 아리타, 규슈 아리타 쪽에 가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광맥입니다. 네. 여기 요 안에서 제가 여기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광맥이에요. 광맥. 물에 담궈낸다고 흙이 되냐면 안 돼요. 중국도 고룡토 사용하잖아요. 물에 담궈놓다가 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디딜방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디딜방아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곱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볼밀이라고 해서 동그란 돌을 넣어가지고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걸로 빻긴 했는데 디딜방아를 사용했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학자들이 한국은 디딜방아 있습니까? 물어봐요. 무슨 소리야 디딜방아라니? 그랬더니 중국과 일본은 백자 토맥이 아니고 광맥으로 존재하면 우리나라는 광맥이 아니라 토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실은 디딜방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게 다 써서 없어요. 관광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미야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빨랐을 것 같은데 의외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계속 틀렸네요. 이거 복사했어가지고. 네. 17세기는 대항해 시대입니다. 뭐 나침판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그 유럽은 바다로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신비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하는 것이 트렌드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유럽이긴 한데 뭔가 유럽적인 느낌이 덜 들죠. 왜 그럴까요? 흑인 노예, 자기, 담배,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막 들어온 거죠. 인도의 후추, 아프리카의 커피. 그러니까 커피에 맞는 그릇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옷도 그렇고 그래서 신대륙이나 이런 새로 식민지화된 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 그 일을 주로 담당했던 데가 동인도 회사. 유명한 데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 유럽에서 당시에는 어떤 자기들이 생산이 됐었냐? 뭐 몇 군데가 있긴 한데요. 제일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곳이 바로 네덜란드 델프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독이에요. 이 델프트 독이가 중국 거를 따라하려고 한번 고온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됐어요. 네. 바로 고온 소송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신대륙이나 다른 데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걸로 중개무역을 한 거죠. 팔면서.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의 청화자기에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수입하다 보면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당시 유럽은 또 재미난 게 연금술, 금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도 연금술의 일종이니까 얘를 짠 하고 자기로 만들어보자. 그런 연구들이 한참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그 연구 장면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델프트 독이 배자의 택토에다가 계란 껍질도 넣어보고 뭐 하여튼 흰거랑 흰거 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자기의 경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를 주도했던 데가 바로 이태리에 굉장히 유명한 집안 있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사람 막 후원해줬던 사람 있잖아요. 문화인들을 후원해줬던 메디치가죠. 메디치가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메디치가가 어디에 있죠? 피렌체 가면 제가 처음에는 메디치가 잘 모르고 이러갔는데 이렇게 하수구 맨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감옥 문장이 찍혀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벌어지는 그게 막 맨홀 뚜껑에도 다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지 했더니 그게 당시 르네상스 시대 때 맞나? 메디치가가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 하나의 그 문화 예술을 뒷받침하는 거 보시면 다 도와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화자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델프트 독일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 자기가 막 인기 많으니까 중국 자기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공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액자형, 능화형이라죠. 능화형 장식. 비슷하게 따라한 거죠. 안에 꽃병 넣고.
델프트 도기가 중국 청화를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 팔리니까. 네. 이게 어디 있더라? 이 병은요, 청화병은 아우구스투스 2세가 구매를 한 청화병입니다. 청자병입니다. 청화병인데요. 기마병 600명하고 바꿨대요. 150개를. 자기 기마병. 프로이센의 왕한테서 내 기마병 600명 줄 테니까 청화 자기를 달라. 또 하나. 이거는 실물이 아니고요.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의 집에 들어가는 자기 세트입니다. 귀족들은 자기 집에 이런 청화자기 내지는 이런 최소한 인형의 집에 들어가는 청화자기라도 갖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청화자기가 바꿨습니다. 이 청화자기 수입에 얼마나 동인도에서가 많은 돈을 남겼겠습니까? 열을 올리면서 청화자기 구매를 한 거죠. 우리도 이때 수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도 청화자기 만들었거든요. 안 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중국의 청화자기를 열심히 사왔는데, 저기 보시면 명청교체기, 이때 명나라가 탁 되면서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경덕진에 청화자기 생산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 기간에 무역을 금지를 시켰어요.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막 사재기를 해서 갖고는 있었는데 금방 풀어지죠. 자기들 수익을 지금 한참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쪽에 조그마한 나라 섬나라에 손 탁 대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5만 6천 개인가를 만들 수 있느냐 한 달 안에 라고 주문을 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자기들입니다. 일본은 조선에 사기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기술을 익히고 2, 3평이 백자를 가지고 오면서 발견을 하면서 최고급 백자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요. 그 중에 가장 최고는 나베시마 번에서 만든 나베시마 사기인데요. 나베시마 번은 처음에는 수출용으로 제작됐지만 나중에는 국내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규슈 쪽에 있는 박물관에서 편을 봤는데 나베시마는 번에서 만든 거는 편이 2mm예요, 2mm. 이게 딱 불 비춰보면 비칠 정도로. 경도는 최고고요. 한치의 이지러짐이 없어야 돼요. 이지러지면 무조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베시마는 이 당시 일본 도장의 최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귀족들이 사용했던. 나중에 이제 일본 혹시 규슈 쪽 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굉장히 아마 이거는 당시 지금은 에어브러시라는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일일이 불어가지고 색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로에는 파란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먹으로 먼저 색을 칠하니까 힘들고 먹 칠하고 파란색을 훅 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 구우면은 먹이 확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하얗게 나와요. 그런 기술들은 조금 감이 오시는가요? 불에 굽고 나면 먹이 없어지거든요. 연필 같은 걸로 도자기 그림 그려놨다가 구우면 없어져요. 그런 거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청교체기 동안에 중국에서 잠깐 한 발 물러선 사이에 일본 도자기가 유럽을 하면서 처음에는 중국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중국 스타일, 차이나 스타일로 유럽을 편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딱 밀어내고 일본이 자리 잡으면서 일본 스타일의 자기들을 유럽에 퍼뜨리게 됩니다. 재밌는 게 나중에 이 명청교체기 무역 금지 기간이 딱 지나고 나서 중국에서 우리 거 줄게 딱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일본풍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일본풍 자기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일본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건 꽤 많이 발전된 이마리장인데요. 금도 쓰고 빨간색도 쓰고. 그래서 청화자기 이후에 일본의 또 유명한 유수 쪽에 유명한 가키에몽이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난로를 사용해서 청화로 색칠을 하고 그 안에 빨간색을 해서 그것들을 유행을 시키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인상파 화가들 있죠. 인상파 화가들 그림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사람들도 꽤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인상파 그림이 오면 사람들이 대박이 나요. 그 이유가 일본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일본 자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화사한 색깔, 노란색, 빨간색, 금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 인상파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 인상파 화가들이 내지는 인상파 작가들이 판화에 보면 굉장히 일본적 요소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서로 막 그 문화가 교류되지만 당시는 동양의 문화, 동양의 굉장히 신비로운 문화가 유럽을 감탄한 결과가 된 거죠. 이때 그 유럽의 문화 중에 우리나라가 참 있었으면 지금 좀 사정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이 그림은 그 규슈 아리타 지역에 아리타 지역은 지금도 가마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풍경을 그린 아주 대형 접시입니다. 대형 접시인데 이걸 천천히 보면 천천히 여기 등료가 있네요. 그 가마를 굽는 기술은 조선에서 가져와서 등료를 했어요. 근데 조선식의 등료, 조선 전기의 조선식의 등료가 아니라 발전시켜서 계단식 등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전통 작가들이 뭐 노부리 가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형태로 한 것이 일본에 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 식의 계단식 가마를 했는데 길이가 137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얼마나 크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56,000개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일본에서. 그리고 소성실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굽히는 제일 정교하게 나오는 딱 두세 칸만 나베시마 자기로 인정하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수용 나베시마 자기는 고급 중에 최고급이었던 거죠. 이것도 나베시마 자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잠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런 거지? 됐어요. 이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은 제가 아까 청자 말하듯이 수요가 막 쌓이니까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큰 거죠. 18세기에 돼서야 자기들도 자기를 백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자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에요. 한때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에서 혼례할 때 이 혼수품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마이센스, 특히 세보르, 외지우드 이런 자기 한 세트씩은 꼭 가지고 시집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거 좀 옛날 가격이거든요.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173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억 원 가격이 나고 지금 더 비쌀 거예요. 이게 한 몇십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썼던 게 아니라 바로 왕실, 궁중에서 쓰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일 거,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왕실을 대표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로얄 블루라고 부르죠. 근데 그건 못 가져왔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로얄 블루라고 부르는 색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색하고 금색이 맞았더니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그 세보르 같은 로얄 블루를 많이 사용하고요. 외지우드는 사진을 못 가져와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 보셔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왕실을 했는데 특히 이제 세보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루이 15세의 정부 애인이었어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세포로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들 뭐 만들라고 시켜서 결국 프랑스 자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 사람 초상화도 있어요. 근데 갖고 왔나 모르겠네.
아, 있네요. 너무 잘생겼네. 네. 지금 사실 의상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긴 한데, 올림머리 있잖아요. 이 pom파두르 부세는 아니다. pom파두르야, 마담 pom파두르. 부세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올림머리 스타일이 이 사람들 유행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머리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본 엄청 많죠. 꽃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화려하지만 나는 지적인 여자다. 반드시 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은 다시 이 pom파두르 여사에 대해서 마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공식 정보였어요. 공식 15일 15세 공식 정보이다 보니까 왕비가 있으면 왕비 옆방에다가 같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할 때 심심하니까 내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그리라고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유럽의 로코코 시대예요. 이 여자가 사실 로코코 시대를 선두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도자기 한 점 가지고 그냥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고요. 얼마짜리고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도자기 한 점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 만들기 위해서 중국장이 만들어져야 되죠. 일본장이 만들어져야 되죠. 유럽장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 여자가 로코코 시대 태어났어야 되죠. 도자기 한 점에 굉장히 긴 역사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잊고 있고 아침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야 청아장 입에 1,000만 원 들어가면 좋겠다. 뭐 그러고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도자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하러 진짜 길게 역사 얘기를 다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인데요. 지금 딱 1시간 했거든요. 어떡할까요? 이제부터 우리나라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기를 만들었는가? 아까 언제라고? 고려. 아까 저기 90세기라고 적혀있었죠? 9세기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학하고 관계가 되는데 조선 여기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라고 있었으니까 그 총독부 박물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강진에서 이렇게 푸딩기는 자기가 막 쏟아진다. 그래서 딱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초록색의 그 중국의 청자와 너무 다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했던 1세대 미술사 학자 도자기 관련 책 찾아보면 정량모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야 이렇게 최고급 당대에 만들어졌던 청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전됐으니까 이거는 9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한 수십 년간을 9세기에 청자가 만들어졌다. 강진 청자가.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됐었습니다. 다 인정을 1세대 미술사학자들이 9세기 때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나온 책들도 막 뒤져보면 그분들 책은 아직 안 고쳐 대정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다 9세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네. 이거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밀어. 하고 있다. 됐어요. 네. 그랬는데, 북한 쪽에서 가마 발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도 가마 발굴을 했는데, 나온 게, 강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청자랑 너무 다르게 생겼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요런 거거든요. 색깔이 약간 월주여 청자랑 색깔이 비슷하죠. 근데 그놈의 청자에서 글자가 딱 나온 거예요. 수나 4년. 수나 4년이라는 게 바닥에 찍혔습니다. 이 유물은 이대박물관에 있습니다. 요거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만 있을 때는 이거 조작된 거야. 1세대 학자들이 그러겠죠. 이거 조작된 거야. 9세기에 만들어진 거야. 어르신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나 4년인데 993년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 함경도 쪽에 원산인가 한 데서 발굴을 떡하니 했더니
여기에 수나 3년이 저기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황희도나 경기도 가마에서 청자를 만들었던 요 가마와 관계가 있으므로 10세기 무렵에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는 바로 저런 옛날 월주요 카키색의 그런 청자가 이미 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생긴 가마의 모양은 강진의 가마랑 틀려요. 강진은 실제로 그 청자 제작하기 이전에 옹기 가마였거든요. 그래서 옹기 가마는 주로 어떻게 만듭니까? 흙가마죠, 흙가마. 소충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국의 월주나 청자 가마들은 벽돌로 만듭니다. 전충료라고 하거든요. 벽돌 전자 써가지고 전충료. 근데 여기 황해도 쪽에 발굴했는데 가마 모양 전충료인 거예요. 전충료로 해서 청자를 제작을 했는데 뭐 이거에도 학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언제죠? 송나라에서 송원청 유명인들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쫓겨서 그 중국인들이 쫓겨서 우리나라의 북방에 자리를 하면서 청자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기장들이 이제 월주 쪽으로 가서 배웠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전충료는 분명히 우리나라 스타일의 가마가 아니라 중국 스타일의 가마입니다. 근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네, 순환산연명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대에 있는 건데요. 보물로 지정됐죠. 별로 못생겼는데 보물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릇의 바닥 밑에 순화사년이라고 적혀있는 이대 박물관이고 그래서 9세기설은 확 엎어진 거죠. 바로 이런 청자가 초반에 유행을 하다가 1123년에 서흥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옵니다. 아시죠? 이번에 지금 향료전 하니까 이용물 좀 전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외출 안 시키는데 광주에 한번 외출 오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외출 다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중고학교 청자실에 딱 들어박혀서 절대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사자 맞나요? 네. 이 귀 말린 귀. 이 귀하며 여기 곱슬머리, 곱슬머리 아니 곱슬 깃털. 네. 그리고 엉덩이도 털 올라와 있는데 또 얘가 정면에서 보면 나중에 가서 내려가서 보세요.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정중앙에 딱 앉아서 입에서 연기가 막 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뭔가 어설프게 만든 거예요. 이거 좀 아마 따로 만들어서 유역으로 붙인 것 같은데 엉덩이 옆으로 연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청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중국 사자나 일본 사자랑 너무 달라요. 정말 우리나라 삿발개라든지 그런 개의 표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친근한 느낌이 나요. 근데 빛깔은 또 너무 곱잖아요. 근데 이 서흥이라는 사람이 고려 사신으로 와서 책을 하나 냅니다.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내거든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데 고려 도경 중에 도는 없어지고 경만 남아있어요. 도가 있었으면 지금 미술사학자들이 박혀지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 보면 답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글만 쓴 게 아니라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고려 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고려 도경을 썼네 하는 기록만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누군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은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고려에 와서 딱 봤는데 고려 청자가 색깔이 너무너무 좋고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이런 그 사자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이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조의 비색이나 닮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훨씬 더 좋다고 나와요. 그 태평노리스 수중금이라는 기록에도 보면 천하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 근데 분명히 10세기 때 만든 청자랑 색깔이 너무 다르죠. 네, 그거에도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나오나 보죠. 네. 그 청자가 만들어진 곳이 제일 유명한 데가 사당인데요. 사당에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라기보다는 그냥 파헤쳐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떡하니 청자 기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발굴되긴 했는데요. 개경의 왕궁터 이런 데서 나온 청자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강진의 청자가 왕실병으로 제작되었다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1123년이면 세기로 몇 세기죠? 12세기. 12세기에, 그러니까 10세기 때는 아까 그런 카키색 청자를 만들다가 12세기에 이런 청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도나 함경도 쪽 개경에 가까운 데 있던 청자가마가 왜 강진으로 내려갔지?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의문인데 그거를 아직 풀지 못했어요. 다만 그 옛날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성씨가 있잖아요. 저 같은 김해 김씨, 뭐 밀양박 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경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나의 세력의 근거지는 김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해에 없더라도 고려시대 때는 김해에 나의 세력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뭐 최씨 무인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강진, 해남 이쪽이 그 주축이요. 그 자기 세력의 주축. 그래서 어쩌면 그 세력들에 의해서 그 청자, 경기도나 함경도에서 만들었던 청자들이 남아한 것이 아닐까. 근데 강진에 왔더니 이미 옹기를 굽고 있었는 거예요. 토기 옹기. 근데 그 가마 형태가 흙으로 만든 토충료인데 서울에서 내려온 전충료 영향을 받아서 그 발굴을 해보니까 일부 그러니까 강진에도 전충료라고 하는 벽돌로 만든 가마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흙인데 앞에 갓발을 쌓아서 전충료와 토충료가 더하기 크로스되어 있는 형태. 그렇게 그런 가마에서 이걸 만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월주여 자기에 비해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강진에 들어서서야 초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초벌을 한 것과 초벌을 안 한 것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초벌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 네, 초벌을 안 한 상태에서 유약을 시유하려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유약을 담그면 그릇이 녹아버려요. 액체에 담그니까, 마른 걸 액체에 담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건조된 상태에서 유약을 담궈서 꺼내야 되는데 그릇이 굽기 전에 그릇이 이미 습기를 갖고 있는데 유약을 발랐으니 이게 유약이 잘 발릴까요? 안 발릴까요? 잘 안 발리죠. 그러다 보니 유약이 굉장히 얇아지는데 강진에서는 초벌을 함으로 해서 초벌은 어떤 거냐면 분필하고 똑같아요. 분필을 물에 딱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확 흡수하잖아요. 화장지처럼. 초벌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약을 딱 담궜을 때 꺼내면 초벌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유약이 두껍게 발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뭐 두껍게 하기 위해서 2번, 3번 구웠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초벌을 함으로 해서 유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래서 청자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차미스, 뭐 잎새주한 그런 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른색을, 짙은 푸른색을 띠게 된 것이 유약이 두꺼우면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는 가마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유약의 빛깔이 바뀌면서 바로 고려시대 가장 아름다웠던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청자 강진에서 만드는 건 주로 왕실용이었고요. 지금 이제 또 한 군데가 부안 있죠. 부안도 되게 유명한 그 청자인데 거기는 왕실보다는 왕실 다음으로 세력가들이 어디였을까요? 귀족도 있지만 고려는 불교 국가죠. 사찰에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 태안섬 이쪽에서 침몰된 배에서 그 왜 쭈꾸미가 건진 청자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그런 청자들이 귀족이나 그 다음에 절로 가는 거였어요. 그게 목간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자기 얘기하니까 두암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이거 청자 맞아요? 그래요. 청자 맞아요? 이거 청자 아니라고 그청 아니고 청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거를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해외에 보면
약간 그 외국인들 이름 보면 이름이 빵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빵? 네, 베이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베이커. 그런 식으로 자기 집안의 내력하고 관계되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고착화돼 절대로 성 못 바꾸잖아요. 성 바꾸는 것 때문에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 나오는데 김치성을 뭐 이시로 하고 장치성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좀 절대로 불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거 명칭 지을 때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마 황자라고 불렸을 거예요. 같은 유형이라도 황자라고 불렸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게 강해서 우리 학자들은 이걸 청자라고 불러요. 관람객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황자인데. 네. 근데 청자 유약을 그대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마에서 같이 구웠거든요. 그래서 청자라고 부릅니다. 강진 영훈이나 사당리 발굴을 딱 해서 나왔는데 철화가 발린 거에 같은 청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청자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이게 화학적인 그 작용인데 이게 까만 게 철화안료거든요. 철화안료는 그 우리 녹슨철 있죠. 녹슨철에 빨갛게 붙어있는 거. 그거를 긁어내가지고 곱게 가루를 내서 흙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알료.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료예요. 근데 걔가 들어가면 색깔이 약간 황자를 띠는 색깔을 많이 대체로 다 그렸습니다. 그거는 아마 가마 안에서 불을 만났을 때 이 철화 알료가 발린 것들이 이 산화불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산화환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도자기 제작과 관련돼서 강좌를 또 혜윤 선생님 만드시면 그때 또 한번 와서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청자다. 이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청자의 철화 청자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장고입니다. 이런 도자기 장고 보셨어요? 그림에서 보네. 이거 완도 오두리 해저에서 배를 건졌더니 나왔습니다. 처음에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건지니까 그쪽 완도, 태안, 마도 이런 데서 물에 빠진 배에서 탁 건져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봤는데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려져 있는 불화들을 보면 저 구석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장고를 들고 막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목장고를 들고 춤을 추는 거고요. 이 도자기 장고 추는 사람은 앉아서 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악기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악기에 조예가 없지만 목장고하고 도자기로 만든 장고는 음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을 알고 불화를 보니까 아 이거는 도자기 장고를 들고 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림을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철화 장식이 된 굉장히 저는 아직 완전 파란 청자 장고는 못 봤고요. 거의 대부분이 철화 장식이 된 장고인데 철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도 약간 황자 같죠. 황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고려시대를 짧게 한 이유는 고려시대도 사실 이게 되게 길어요. 또 재미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로 바로 데리고 오는데 조선시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고려는 사료가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조선에서 조선시대에 쓴 사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입각해서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어떤 사회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 반해서 고려시대에는 너무 기록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후학들이 공부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왕조실록이죠. 왕조실록을 통해서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초를 통해서 뭐 왕이 기침을 몇 번 했는지, 방구를 몇 번 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세세한 기록 사이에 도자기에 관계된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아쉽게도 딱 100년 정도 붓을 바르다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은 완벽한 백자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시죠.
어느 게 청자고 어느 게 분청사기예요? 이건 확실히 청자죠. 이게 뭐냐면 강진 스타일입니다. 강진 스타일 청자.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14세기 때 만들어진 건데 14세기는 고려 말, 초 걸쳐져 있죠. 그러면 딱 잘라서 얘는 고려 때 만들어지고 얘는 조선 때 만들어진 건 누가 장담합니까? 모르죠. 그럼 얘를 그럼 왜 고려 스타일이라고 해야 돼요? 조선 스타일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고려 말 상황하고 관계가 되는데 고려 말에 일본의 제일 밑에 선 대마도 그죠? 거기 해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해적들이 남쪽에 굉장히 출몰을 많이 합니다. 계속 괴롭히는 건데 그 중에 한 군데 강진 들어가기 너무 쉽죠. 배 타고 쭉 들어가면 돼요. 그 외에도 그 다도해를 따라서 해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기 생산을 하는 곳에 들어와서 막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사기장들이 못 살겠네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못 만들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서 강진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자기 소들이 전국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청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고려 말 분위기는 그때는 고려 말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원나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말 도자기에는 원나라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12세기, 13세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세청자, 상감청자, 최고의 상감청자 요 시기를 지나면 원나라 영향을 받으면서 이 청자가 좀 쇠락을 하면서 색감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청자 설명을 빼서 여러분 좀 감이 좀 얻으실 건데요. 이게 거의 14세기 때 청자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14세기 초에 분청사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분청사기랑 청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원래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분청사기는 청자입니다. 청자. 왜냐하면 청자 만들던 사기장이 전국으로 쫙 나가서 자기를 청자를 생산한 거고요. 조선시대 어떤 기록에도 분청사기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분청사기라 부르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누가 그래? 네. 분청사기는 제가 말씀드린 1세대 내지는 1.5세대 미술 사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분명히 청자인데 이게 조선 청자라고 하기에는 또 조선 청자도 만들어요. 조선시대.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생긴 게 고려의 청자랑 다르게 회청색을 띠고 있고 분도 바르고 장식도 하고 그래서 분장을 한 회청빛을 띠는 그릇은 사기죠. 우리말로 사기. 그래서 분장 회청사기라고 하자 하고 이제 고유소 선생님이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을 분장 회청사기 무슨 문양 무슨 모양 무슨 대적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너무 명칭이 기니까 간단하게 분청사기로 하자고 하신 분이 여기 관장님 아버님이세요. 지룡석 선생님께서 분청사기로 하자. 근데 어쨌든 제일 처음 지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분청사기의 처음 시발은 조선시대 때 분청사기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청자를 만들 사람들이 전국에 쭉 퍼지면서 청자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에 궁중에서 쓰는 그릇들은 결국은 청자를 관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학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려고 분청사기라고 부른 거고요. 그러한 분청사기는 청자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왕실에선 당연히 청자를 써야 되고 궁중에서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분청사기는 서민의 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왕실에서 국가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됐던 작입니다. 그게 서민의 작이, 분청사기 이건 굉장한 오류인 거죠. 그게 사료에 문헌에 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거네. 오늘 제일 이게 안 되는데요. 스마트폰, 핸드폰 적응 못했던 거랑 똑같은데.
네,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 임금님께서 나라를 정비하면서 그 수치, 세금 수치에 대해서도 세금을 잘 걷어줘야 나라를 잘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24년부터 1432년 동안 전국에 있는 토산물, 물품, 사람 인구수 다 조사시켰어요.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경상도 지리지라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전국 조사를 시키거든요. 그게 전에 보니까 무슨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 세종 임금님 나온 드라마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던데 세금 수치를 위해서 인구수, 토산물, 곡물 이런 것도 싹 다 조사하는 게 처음에는 경상도 지역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을 한 뒤에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세종실록이라는 왕조실록 부록으로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것을 실게 되는데 거기서 경상도 지역이 넘버원입니다. 37군데고요. 그 중에 진주에는 하품 자기소가 3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군데는 알려져 있죠. 중전이하고 월아리 쪽인데요. 한 곳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소가 되게 많았는데 아마 여기 경상도나 전라도 쪽이 물산이 풍부했고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니까 일단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확실하게 있는 곳. 그 중에서 이제 초록색은 바로 조선 초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받은 그런 자기소 위치들입니다. 합천에 이렇게 있죠. 합천이 아마 중풍 자기소가 있던 곳이고요. 진주에 태고. 두 곳밖에 알려져 있죠. 여기가 아마 중전리, 여기가 월화산 밑에 월화리. 네, 그쪽일 겁니다. 그다음 사천은 또 그 승정원 일기에 보면 그 곤양에서 아주 좋은 백조가 산출된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들도 발견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분청사기가 국가에서 관리를 받았다는 기록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거 2개만 보시면 처음에는 이 분청사기를 각 지역에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세금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호조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수공업으로 보고 공조에서 관리를 하게 된대요. 초창기에는 그 호조에서 관리를 했는데 호조 중에서 특히 이제 사원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사원이라는 데서 각 지역의 토산물과 자기를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것. 그 왕실에서 각각의 뭐 사신이 오거나 생일날 연회를 하거나 그럴 때 그릇을 써야 되면 그냥 있는 그릇을 쓰기도 하는데 연회 때문에 더 많은 그릇이 필요하니까 장흥고 쪽에 가서 그릇 10개 주세요, 100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 곳이 주로 장흥고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장흥고에서 막 물건을 주는데 쓰는 데가 사원방, 사서시, 예빈시, 이렇게 또 공안부, 경속 되게 많아요. 이런 데서 다 가져가서 물건을 자기를 받아갔다가 다시 행사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근데 국가에서 관리할 만큼 자기는 무척 귀했기 때문에 물론 쓰다가 깨는 거 반, 그 다음에 가져가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 거 반.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흥고에서 일괄로 관리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관리를 각 간사에서 쓰는 데는 너네 거 너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으로는 장흥고라 3글자를 새기고 기타 각사에서 납부하는 것도 이 예에 의거해서 써라. 그러니까 뭐냐면 인수부나 경순부나 이런 관사에서 쓸 거는 거기에 이름 적어주는 거죠. 이거는 인수부라고 적고 저거는 장흥고라고 적고 그러면 그 이름이 적힌 관청에 있을 만큼 금물건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경상도 지역하고 되게 엄밀한데 그릇을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경상도가 제일 멀잖아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고 뭐 이러고 가야 돼요. 정말로. 그 기록에 보면 뭐 동해를 따라서 가다가 난파된 배가 엄청 많다.
내지는 남해에서 서해로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난파가 된다. 내지는 낙동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마차로 갈아타서 어디 갔다가 또 배 타고 또 들어갔다가 이런 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릇이 몇 개나 운전하겠습니까? 지금 택배는 물론 좋은데 그래도 깨져서 오잖아요. 택배도 없고. 그래서 너무 물건이 많이 깨지고 형편없으니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래서 형편없이 만든 놈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릇 밑에다가 만든 사람 이름을 적어라 라고 하는 기록이 1421년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발굴이나 조사해보면 경상도 쪽에 유독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경상도는 맨날 형편없이 만들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멀어서 그래. 3번 배를 타고 뭐 3번 말을 갈아타고 뭐 그러거든. 마차를 타고 너무 멀다 보니까 파괴되는 게 많고요. 또 이제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라는 분이 고려 현감으로, 고려도 경상도잖아요. 그때는 남북도 개념이 없습니다. 고려 현감으로 왔을 때 자기가 자기를 보니 남원이나 광주 것보다 형편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9번 체질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그릇의 품질이 월등히 좋아져서 우리가 상을 받았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감이 그 자기를 만드는 곳에 품질을 관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여기 보시면 만든 사람 장공인의 이름은 색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품질 관리를 누가 한 거죠? 현감,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결국은 품질이 나쁘면 너네 혼내겠다 한 거는 그 밑에 자기 만든 사람 혼낸 게 아니라 관리도 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사람 이름이 적힌 게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관할 지역을 적었습니다. 대체로. 네. 그래서 보면 여기는 경주에서 만들었고 장흥고에서 쓸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김해. 장흥국에 제일 행사가 많으니까 김해, 장흥. 요거 지금 요건 아니에요.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요게 전시되어 있는 거 하만 장흥고가 요게 아마 전시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합천. 네. 네. 이렇게 각 지역의 지역명을 적은 것은 관할 지역.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는 이 그릇에 형편없는 건 양산에서 책임져라. 이런 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그릇 하나의 품질까지 다 관리했던 겁니다. 지금 또 전시되어 있는 거 몇 개 찾았거든요. 삼가, 인수부. 안에 삼가라는 지명을 적고 인수부라고 적었고요. 한만 적고 장흥고 적고 요거는 그 합천 장대리 발굴에서 나온 건데요. 경승부. 상황전을 관리했던 곳으로 들었는데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유지됐던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가마의 운영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관사의 이름을 적어라는 기록이 1417년 기록입니다. 1417년 이후에 이런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승부가 1418년에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마는 1417년에서 18년 사이에 운영을 했던 곳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편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편년하는 방법. 좀 머리 복잡하신가요? 어쨌든 이런 거 보고 이 가마의 운영 시기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절대로 분정사기는 서민의 자기가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얘가 이제 이런 거는 이것도 지금 두암실에 있는 거죠. 전시도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요거는 태양알이 스타일인데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 왕자나 공주의 태를 잘 보관해서 좋은 곳에 두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다루다 보니 그릇들도 귀한 걸 썼는데 이게 얼마나 잘 만든 거냐면 이거 공주의 항아리인데 그냥 태가 아니고 이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태를 담았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정소공주라는 분의 항아리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건데요. 용도는 아마 태양아리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잘 만들었죠. 망실용 내지는 그에 준하는 데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분정사기 자격기법들은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무슨 기법인가요? 상강기법입니다. 그릇에 물고기로 모양을 파고 흰색하고 자토라고 해요. 붉은색 흙인데 구우면 까맣게 돼요. 자토는 뭐냐면 아까 철화 있죠? 철 녹슨 거. 그거를 흙을 섞으면 붉은색이 나는데 구우면 이렇게 까맣게 되거든요. 백토와 책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백토와 자토를 집어넣어서 긁어내서 문양을 드러낸 것을 상감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것도 상감이죠. 흑백 상감. 같이 들어가면 아주 고난도의 기술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전라도 지역에 고창 용산리 내지는 용계리 쪽에 이런 스타일의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부터가 이제 약간 현대적 감각이 있는 자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분청사는 서민의 자기가 아니었나라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용도가 휴대용 술병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휴대용 술병에 술 채워가지고 물에다가 발 담그고 탁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서민의 자기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물고기. 근데 이렇게 분을 바르고 물고기를 그린 거 예쁘죠. 그래서 색일 글자에다 꽃하자 써가지고 조화기법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늬를 남겨놓고 네, 이렇게 남긴 걸 박지. 그래서 박지기법은 혼자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화박지를 항상 쓰는 이유가 박지기법을 하려면 조화가 반드시 따라와요. 이 조화기법을 가장 최절정으로 아주 아름답게 한 데가 바로 광주 충효동이에요. 충효동 건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 사기장이 분명히 한 건데도 손목의 이 붓의 필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기법. 여기 좀 이제 우리 조화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충효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이고요. 귀알, 분장. 이거는 이제 분장이라 하기도 하고 덤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에 넣다가 딱 뺄 때 들어있는 덤벙, 분청사기. 그 다음에 철학. 철학가마는 계룡산 학봉리밖에 발견이 안 돼가지고 학봉리 스타일이라고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더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 앞으로 안 가요. 잠깐만요. 아 됐다. 갔어요. 예, 이거 지금 철학기법. 이게 학봉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10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근데 500년 지난 현대 시점에 다시 부활해서 현대적 감성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청사기가 다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청사기 얘기 너무 많이 했나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자인데요. 백자는 왜 대생인가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도자사를 전공을 할 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고려청자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왜 백자를 만들었는가? 백자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었어요. 보시면 당시에 이제 불교 국가에서 유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도산을 숭배하는 거하고 건박. 네, 건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백색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 경덕궁 청화백 쪽에 아까 제가 세계사 할 때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원나라 영향도 되게 큽니다. 원나라에서 결혼할 때 예복이 흰색이에요. 아주 경사스러울 때 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같은 경우도 백색을 굉장히 숭상했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연지, 곤지 이런 것도 다 원대 풍습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풍습도 그렇고. 그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교에서 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제례를 많이 지내게 돼요. 불교에서는 이제 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리고 또 3번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생각을 하면 고기 있잖아요. 고기. 육고기 같은 경우에
불교는, 이제 고려는 불교를 국교를 했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고기를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려 청자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접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채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교는 조상을 숭배해야 되고 조상한테 제례를 지내야 됩니다. 종묘 제례할 때도 보통 생고기를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 음식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릇, 이게 아마 백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분정사기와 다른 소성홍조로 가진 백자, 그 백자를 구할 수 있는, 말씀드리면 과학적 기술 축적이라는 가마가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쓰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분정사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백자에 관한 거는 실록 보시면은 분정사기라는 이름 대신에 사기, 자기, 백사기 이런 글자가 실록 검색, 왕조실록 검색하시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인터넷에서 하면 그걸 넣으면 나와요. 백자에 관계된 것들. 세종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신들을 보내서 거기에 문물을 받아들일 때 청아자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조선시대 왕들은 대체로 백자를 썼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는 왕이 안 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왕들은 금이나 은을 썼어요. 아마 독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금은기를 썼고 중국 명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도 주로 은기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에 와서 백자를 쓰는데요. 그거는 세종 임금만의 그 특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세종 임금님이 그래도 애민 정신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세종 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검소하게 지내기 위해서 음식 수를 줄이고 직접 농사를 지어 나가고 그런 일환으로 해서 왕실에 임금이 백자를 쓰고 동궁에서 청자를 써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임금도 그런 명령을 안 내려요. 그거는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네를 굉장히 사랑하노라. 그래서 금은기를 쓰지 않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신이 허구한 와가지고 금하고 은 내놓으랍니다. 맨날 은 내놓으라고 그러고 금 내놓으라고 하고 전쟁 치러지니까 동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그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들끼리 막 감론을박을 하는 게 얘들 계속 금 내놔라 은 내놔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로 백자로 대접하는 게 어떨까? 야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여기 A 팀, B 팀 싸웁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은으로 했다고 하긴 하는데 책 잡히려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 금이나 은이 다 떨어졌으니 너네한테 백자로 대접을 하련다. 이런 의도까지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자가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자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이 제일 조선시대 백자와 제일 근접한 게 강원도 양구 쪽에서 거기 금강산에 태조 이성계가 발원기를 넣었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꿈 얘기도 있잖아요. 꿈에서 나올 때 석가래 3개를 등에 쥐고 나왔는데 왕자잖아 왕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금강산에 이렇게 발원기를 넣어서 임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백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관료의 그런 경질 백자가 아니에요. 연질 백자거든요. 근데 고려시대에도 이런 백자가 제작이 됐었던 겁니다. 예를 보여드리거든. 그 다음에 이 지역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계되고 도자사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진양군 명인정시 진용입니다. 이게 호림 아니야 이온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연질백자로 제작됐고 경상도 지역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아마 진양군이라는 명칭 때문인데요. 이거는 지역이 진주, 진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이 지금 보시면 기록에 이남 사녀인데 남편하고 아버지는 좀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녀의 사위들이 꽤 좀 괜찮은 직책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그 부인한테도 직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진양군 명인이라는 정사품인가? 에 해당하는 직책을 드린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 뭐 여기 기록을 보니까 1466년도에 백자를 경상도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붓이라고 갖고 왔네요. 예쁘죠? 네, 내가. 요거는 이제 백자 상간백자고요. 요 양각이고요. 청아. 페랭이죠. 페랭이는 우리나라